자, 이제 우리는 수요 공급의 변화, 또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제목을 먼저 좀 볼게요. 위에 두 개를 보면 수요량, 공급량, 양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래 두 가지는요, 수요와 공급, 양이라는 글자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양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을 때와 그 양이라는 글자가 빠져 있을 때의 차이가 뭐냐?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원인 부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수요량의 변화라고 할 때도 수요량이 변동한다는 결과가 나오고요. 또 수요의 변화 시에도 수요량이 변동한다는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건 수요량의 변화건 즉 양자가 붙건 빠지건 수요량이 변동한다는 결과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수요량이 또는 공급량이 즉 양이 변동하는 원인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수요량의 변화 시에는 원인이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때문에 그 물건의 수요량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양자를 붙여서 수요량의 변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인이 뭐라고요? 그 물건 값이 변해서 그 물건의 양이 변동할 때는 양자를 붙여줌으로써 수요량의 변화 또는 공급량의 변화 이런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볼게요.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여 아파트의 수요량이 감소한다라고 나오더래요. 그러면 수요량이 즉 양이 늘어나건 줄어들건 양이 변동한 결과는 나왔어요. 근데 양이 변하게 된 원인이 아파트라는 그 물건 값의 변화 때문에 양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 물건 값이 변해서 그 물건의 양이 변할 때는 양자를 붙여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에요. 만약 이렇게 나왔는데 양자를 빼고 이는 수요의 변화다라고 한다면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틀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양자가 붙을 때는 동일 곡선상 점의 이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수요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는요. 수요 공급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용이 똑같습니다. 공급량의 변화도 그 물건 값이 변해서 그 물건의 공급량이 변할 때는 양자를 붙여서 공급량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요.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위아래 비교해 보니까 수요량이건 공급량이건 양자가 붙을 때는 공통적인 원인이 그 물건 값의 변화고 그 물건 값이 변해서 그 물건의 양이 변동하는데 그 양이 수요량이면 수요량이 변하고 공급량이면 공급량의 변화일 뿐이다.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더불어 조금 아까 보셨을 때 양자가 붙으면 동일 곡선상 점의 이동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공급량의 변화 시에도 양자가 붙었으니까 동일 곡선상 점의 이동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다.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아래 두 개를 보면 양자가 빠졌어요. 수요의 변화다, 공급의 변화다. 이렇게 양자가 빠졌다는 건 변화 원인, 양의 변화 원인이 그 물건 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해당 재화 가격 변화 이외의 요인, 그 말은 그 물건 값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그 물건의 양이 변동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것들 접할 때는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되게 간단해요. 뭐 간단하냐면 원인만 아시면 돼요. 그 물건 값이 변해서 양이 바뀔 때는 양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건 값만 아니라면 무슨 말이 나와도 양자가 빠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예컨대 뭐 인구가 변화한다, 소득이 변한다, 뭐 규제가 강화된다, 뭐 세금을 부과한다. 그럼 조세 부과, 규제 강화, 완화, 뭐 인구 증가, 감소 이런 것들은 최소한 그 물건 값의 변화가 아니잖아요. 맞죠? 이런 것처럼 그 물건 값만 아니면 무슨 말이 나와도 양자가 빠져요.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면 아파트 인근 지역에 생태 공원이 조성되어 아파트의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수요량, 양이 증가한다. 양이 변했어요.
근데 양이 변하게 된 원인이 생태 공원의 조성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양의 변화 원인이 최소한 아파트라는 그 물건 값의 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이런 것처럼 그 물건 값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그 물건의 양이 변동할 때는 양자를 빼고 수요의 변화 또는 공급의 변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 양자가 빠졌다. 그럴 때는 곡선 자체, 수요 곡선이 됐건 공급 곡선이 됐건 곡선 자체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이때는 한 글자의 차이가 있다. 양자가 붙느냐 빠지느냐. 근데 기본적 차이는 뭐다? 결과의 차이가 아니라 원인의 차이다. 그래서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양자가 붙는 원인은 오직 하나뿐이 없어요. 그 물건 값 변화예요. 근데 그 물건을 예쁘게 말하면 해당 재화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그 물건의 양이 바뀔 때는 양자를 붙여주는데 뒤집어서 그 물건 값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양이 바뀔 때는 양자를 뺀다. 그 차이점 구분하시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양자가 붙을 때는 동일 곡선상 점이 이동하는데 수요의 변화건 공급의 변화건 양자가 빠질 때는 곡선 자체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프를 통해 확인 좀 해볼게요. 가볍게. 자, 항상 그래프의 기본은 피카츄인 거 아시죠? 자, 프라이스 가격과 원점 퀀티티 양인데 뭐 수요를 갖고 얘기하니까 QD 수요량이 나올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수요 곡선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 뻗는 우하향 곡선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 때 자, 이건 아파트의 수요를 가정해 볼게요. 자, 아파트의 가격이 100원일 때 수요량이 뭐 30, 가격이 50원일 때 수요량이 뭐 50이라고 예를 들어 봅니다. 그럼 수요 곡선상 자, 100원의 가격과 30개의 양이 맞다는 점을 A점, 50원의 가격과 50개의 양이 맞다는 점을 B점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예컨대 아파트의 가격이 100원에서 50원으로 내려가니까 아파트의 수요량이 30에서 50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더래요. 그러면 이 양의 변화 원인이 그 물건 값의 변화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아파트라는 그 물건 값이 변해서 아파트라는 그 물건의 수요량이 변동했죠. 그럼 이럴 때는 수요량의 변화가 되고 이때는 같은 수요 곡선상 점이 이동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원래 가격이 100원이었고 원래 양이 30이었어요. 그럼 100원의 가격과 30의 양이 맞다는 점이 A점이었죠. 그러다가 가격이 50원으로 내려가니까 양이 50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럼 50원의 가격과 50개의 양이 맞다는 점은 B점이었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A점에서 B점으로 같은 수요 곡선상 점이 이동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죠. 그런데 비해서 문장 속에서 또는 문제 속에서 아파트 소비 인구가 증가하여 아파트의 수요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된다면 어때요? 지금 양이 늘었죠? 양이 변했어요. 근데 양이 변하게 된 원인이 인구 때문이거든요. 그럼 인구의 변화 때문에 양이 바뀌게 된다면 최소한 그 물건값 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물건값 변화가 아니면 양자를 빼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는 수요의 변화가 돼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피카츄였죠. 프라이스 가격, 원점, 퀀티티 양, 수요량 이런 수요 곡선이 있었는데 인구가 늘어서 수요가 증가한다면 수요 곡선 자체가 증가 방향인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를 수요의 변화, 동일 곡선상 점이 이동하는 경우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원리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또다시 그래프를 그릴
것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수요 공급의 변화 그리고 수요량 공급량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균형 가격 및 균형 수급량의 변화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균형의 의미가 뭔가 봤더니 어떤 물건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를 우리 뭐라 그래요? 균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래프로 본다면 자, 항상 그래프의 기본은 피카츄죠. 프라이스 가격 원점, 퀀티티 양인데 우리 앞에서 수요 법칙상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다 보니까 수요 곡선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 뻗는 우하향 곡선의 모습을 보인다고 배워본 기억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공급 곡선은 공급 법칙상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 곡선의 모습이 나온다고 배우셨죠. 이처럼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교차점이 균형점이 돼요. 이때 이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가격, 프라이스를 균형 가격이란 말을 쓰고요. 또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퀀티티, 양을 균형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균형양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 자체는 얼마든지 바꿔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균형과 양 사이에 뭐 거래자를 붙이거나 수급자를 붙이거나 교환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출제하는 분에 따라서 뭐 균형양 할 수도 있겠지만 균형 거래량, 균형 교환량, 균형 수급량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다 할지라도 균형과 양만 들어가면 가운데 무슨 말이 들어갈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똑같은 말이다라고 보시고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상태가 균형 상태인데 우리 앞서서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양자가 빠질 때는 곡선 자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배워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이래 버리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 왼쪽 이동해버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수요가 감소한다 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이동한 주황색 수요 곡선과 원래 하얀색 공급 곡선의 교차점이 달라질 것이고 또 만약 수요가 감소한다면 왼쪽 이동한 보라색 수요 곡선과 원래 하얀색 공급 곡선의 교차점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교차점이 균형점인데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해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되면 균형점이 바뀌어요. 그럼 균형점이 바뀌어지면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양이 달라지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맞죠? 이것을 우리는 균형의 이동, 균형의 변화라고 해서 자주 물어보는 그 대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때 제가 조금 아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상태를 균형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맞죠? 근데 만약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물건의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을 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을 때도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럼 어찌됐든 간에 수요가 더 많건 공급이 더 많건 간에 수요량, 공급량 양쪽이 같은 게 아니죠. 양쪽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은 균형입니까? 불균형입니까? 당연히 불균형이 되겠죠.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야만 되니까요. 근데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불균형의 패턴이 뭐냐?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때는 초과수요라고 해요. 초과수요. 초과수요. 또는 앞뒤를 바꿔서 수요 초과라고 해도 관계가 없고요. 두 번째,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을 때는 초과 공급이란 말을 씁니다. 초과 공급. 이렇게 말을 쓰죠. 그러니 여러분,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의 의미가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문장 속에 나왔을 때, 지문 속에 나왔을 때 잠깐 멈칫한다는 거죠. 가만 초과 수요는 그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약간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 입장이라면 초과 수요 나왔다. 그럼 옆에 쓸 거예요. 어떻게? 물건 부족. 초과 수요는 물건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거고 초과 공급은 물건이 남아돈다.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푸신다면 굳이 뭐 경제학적인 뭐 지식 같은 게 없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 문장 해석이 되고 정답을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어떤 물건이 됐던 간에 그 물건이 부족하대요. 그 물건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부족한 물건의 가격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초과 수요는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초과 공급은 물건이 남아돈다 그랬어요. 그럼 남아도는 물건의 가격은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초과 수요. 자, 불균형은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초과 수요는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고 초과 공급은 가격의 하락을 초래한다라고 교과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초과 수요가 물건이 부족한 거고 초과 공급이 물건이 남아도는 거니까 상식적으로도 부족한 물건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남아도는 물건의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이해는 가고 또 문제도 풀 수가 있겠지만 그 풀어내는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게 아닐까 그런 지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균형이 어떻게 바뀌느냐.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수요나 공급이 변동하게 되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오른쪽이나 왼쪽 이동할 것이고 그럼 균형점이 달라지게 되니까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균형 가격과 양도 달라지는 것 아니겠느냐. 제가 이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죠? 근데 수요 공급의 변동 패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수요나 공급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쪽만 바뀌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둘째 수요나 공급 중에서 양쪽 모두가 다 바뀌는 패턴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요나 공급 중에서 어느 한쪽 바뀌는 경우보다는 수요 공급 양쪽이 다 바뀔 때가 훨씬 내용이 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여기 지금 공급이 불변인데 수요가 증가 또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 감소 그랬어요. 여기서 문제를 풀거나 문장 해석할 때 요령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그 문장 나왔는데 무엇이 됐든 간에 어디가 뭐 일정하다, 고정돼 있다, 불변이다 이런 말 적혀 있다면 그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고정돼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따라서 이 문장 속에서 지금 공급이 불변이다. 그럼 공급의 변화가 없다라고 할 때 그럼 공급 변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공급은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무엇만 신경 쓰면 돼요? 수요 증가만 신경 쓰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수요 증가라고 보지 마시고 저 같으면 수요 증가 옆에다가 이렇게 쓸 겁니다. 인기짱. 왜냐하면 어떤 물건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그 물건을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물건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말로 바꿀 때 인기가 높은 물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기 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요. 인기가 높은 물건은 그만큼 많은 소비자, 수요자가 그 물건을 찾는다는 의미가 되니까 그 물건의 가격이, 인기 높은 물건의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너도 나도 그걸 사려고 하니까 말이죠. 더불어 그렇게 인기가 높은 물건은 시장에서 거래된 양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요. 왜? 너도 나도 그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거래되는 양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러면 모든 교과서는 그냥 수요 증가 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라고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외우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저 같으면
그런 걸 외우기 전에 어떻게 말한다? 그래, 수요 증가는 인기 짱이다. 그럼 인기가 짱이니까 인기 높은 물건은 가격 오를 거고 거래되는 양도 많아지겠지? 라고 이해한다면 굳이 외울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뒤집어 볼게요. 공급의 변화가 없어요. 공급 불변, 공급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수요만 보시면 돼요. 그럼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럼 수요가 감소한다는 건 뭐다? 인기가 떨어졌다. 그 물건 찾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럼 인기가 낮은 물건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별로 찾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니까 그런 물건의 가격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당연히 내려가죠. 또 인기가 없으니까 그 물건에 거래되는 양도 당연히 줄겠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남들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외우다가 까먹고 외우다가 까먹고 머리 쥐어뜯고 있을 때 우리는 수요 증가, 인기 짱, 수요 감소, 인기 하락 이렇게 옆에 써놓고 보시면 굳이 외울 거 없이 그래 인기가 짱이구나, 인기 높구나, 가격 오를 거야, 양 늘 거야, 아이고 인기 떨어졌구나, 가격 내릴 거야, 양 줄 거야. 외울 것도 없어요. 곧바로 답이 보이는 거죠. 오케이? 마찬가지예요. 자, 수요의 불변이에요. 수요가 불변이다. 분명히 불변, 일정, 고정 이런 식의 말 나오면 그 부분 신경 쓰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요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엇만 보시면 돼요? 공급만 보시면 되죠. 그럼 공급의 증가, 공급의 감소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급의 증가. 이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물건이 흔해진다. 물건 흔함 써놓고 문제 풀어보세요. 너무 쉽게 풀려요, 여러분. 공급의 증가는 물건 흔함. 그럼 뒤집어 볼게요. 공급의 감소는 물건 귀함. 물건이 흔한 게 공급 증가, 물건 귀한 게 공급 감소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상식의 바탕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물건이 흔해. 그럼 흔한 물건은 가격이 내려가요, 올라가요? 당연히 내려가지요. 흔하니까 거래되는 양 자체는 늘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수요는 불변인 반면 공급이 증가할 때 균형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공급 증가가 물건이 흔하다면 거꾸로 공급의 감소는 물건이 귀한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도 귀한 물건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또 귀하니까 양이 적으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 나오겠죠? 공급의 감소. 아이고 물건이 귀해지겠구나. 그럼 귀한 물건은 가격이 오르겠지만 귀하니까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은 줄겠구나.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결론입니다. 수요 증가, 인기 짱. 수요 감소, 인기 하락. 공급 증가, 물건 흔함. 공급 감소, 물건 귀함. 그거 귀찮다고 눈만 보지 마시고 나올 때마다 쓴 연습 좀 해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머릿속은 알고 계셔도요. 옆에 써놓는 거를 보면서 문장 보는 거하고 머릿속에 담아놓고 문장 보는 거는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잠깐 내가 착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써놓고 보면 착각 안 합니다. 정답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당락은요. 10문제, 20문제의 차이가 아니에요. 한 문제의 차이예요. 그 한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웃고 어떤 분은 운단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신다면 당연히 제가 강조를 드린 대로 제발 그렇게 하세요. 귀찮은 거 압니다. 귀찮지만 인기 입장, 인기 하락, 물건 흔함, 물건 귀함 써놓고 문제 풀면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은 단번에 이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랜 공부한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에 고통은 끝내는 게 가장 최상이겠죠. 그런데 이 아래를 보니까 얼라려 수요 공급이 모두 변동했는데 이걸 따져보기 전에 위에 수요와 공급 중에서 어느 한쪽 바뀔 때 이 내용이 과연 옳은가를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균형과 관련된 그래프는요, 피카츄, 이름은 DS가 돼요. 그 말이 뭐냐면, 뭐 그래프의 기본은 지금 몇 번 보셨지만, 프라이스 가격, 자, 프라이스 가격과 원점, 또 쿼안티티 양이 나왔고요. 또 균형이 나오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영어로 디맨드, 우상향 곡선, 영어로 공급 곡선 S가 나오겠죠. 그래서 피카츄, 이름은 DS. 이름이 DS니까 뭐 아마도 성은 김이지 않겠습니까? 이때 아까도 이미 언급했지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교차점이 균형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각각 100원이고 100개였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겁니다. 편의상 이 수요와 공급은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다. 물론 공급은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증가가 나오면 수요 곡선이건 공급 곡선이건 오른쪽 가거든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이동한 주황색 수요 곡선과 원래 하얀색 공급 곡선의 교차점이 새로운 균형점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 가격과 새로운 균형량이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자, 결론 볼게요. 자, 수요 증가하니까 균형 가격은 100에서 150으로 상승하게 되고 균형량은 역시 100에서 150으로 증가하는 결론 확인되죠. 근데 이것을 압축하면 수요 증가, 인기 짱. 그 인기 높으니까 가격 올라갈 것이고 인기 높으니까 거래되는 양도 증가하겠다. 해석이 가능하고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도 된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수요 감소 얘기해 볼까요? 역시 균형은 항상 피카츄, 이름은 DS입니다.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교차점이 최초의 균형점. 그럼 최초의 균형 가격이 100이고 최초의 균형량을 100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공급은 역시 불변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수요가 감소한다고 나옵니다. 그럼 감소 방향은 수요든 공급이든 막론하고 왼쪽으로 곡선 이동합니다. 곡선이 이렇게 왼쪽 이동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왼쪽 이동한 노란색 수요 곡선과 원래 하얀색 공급 곡선의 교차점이 새로운 균형점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균형 가격과 새로운 균형량이 결정이 됩니다. 자, 결론. 수요 곡선이 왼쪽 이동했다는 건 수요의 감소. 그럼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균형 가격은 100에서 50으로 내려가고 균형량도 100에서 50으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 수요의 감소, 인기 하락. 인기가 떨어진 물건은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거래된 양도 줄어든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래프를 통한 확인이죠. 그럼 뒤집어서 이제 수요는 불변인데 공급이 변동할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래프의 기본은 뭐라고요? 피카츄, 이름은 DS. 자, 프라이스 가격 원점, 쿼안티티 양, 균형이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교차점. 그럼 여기가 최초의 균형점으로서 최초의 균형 가격을 100, 최초의 균형량을 역시 100으로 가정해 본다. 역시 편의상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인데 이때 수요는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공급이 증가한다. 그럼 증가 방향은 무조건 곡선이 오른쪽 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요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자, 오른쪽은 반대쪽이죠.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럼 오른쪽 이동한 주황색 공급 곡선과 원래 하얀색 수요 곡선의 교차점이 새로운 균형점이 된다는 건 이해되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균형 가격과 새로운 균형량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공급 곡선이 오른쪽 같습니다. 그럼 공급의 증가입니다.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100에서 50으로 내려가고 균형량은 100에서 150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걸 우리식으로 말을 바꾸면 공급의 증가, 물건이 흔해진다. 그럼 흔한 물건은 가격 내려갈 것이고 흔하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은 증가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죠. 이제 뒤집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공급이 감소한다. 자, 항상 그래프의 기본은 피카츄죠. 자, 프라이스 가격 원점. 이제 Q가 나오죠.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이름은 DS. 그럼 최초의 균형점에서 최초의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결정이 되었어요. 그럴 때 역시 수요는 변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공급이 감소한다고 나온대요. 그럼 감소 방향은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겠죠. 그러면 왼쪽 이동한 노란색 공급 곡선과 원래 하얀색 수요 곡선의 교차점이 새로운 균형점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균형 가격과 새로운 균형량이 결정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공급 곡선이 왼쪽 같다는 건 공급의 감소를 의미한다. 그럼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100에서 150으로 올라가는 반면 거래된 양은 100에서 50으로 줄어듦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식으로 말을 바꾸면 공급의 감소, 물건이 귀하다. 그럼 귀한 물건은 가격이 오를 것이요. 귀하니까 거래되는 양은 줄어든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수요나 공급 중에서 어느 한쪽만 바뀔 때는 그래도 그래프를 그릴 여지가 있지만 수요 공급이 양쪽 다 바뀌게 되면 수요 공급의 변동폭을 모르고서는 그래프 자체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프 자체를 그릴 수가 없다는 건 그만큼 내용적 현상에 대한 예측이 쉽지가 않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일단 패턴부터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변동합니다. 그렇죠. 근데 위에 두 가지는요, 화살표 그리면 수요도 늘고 공급도 늘어요. 근데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죠. 그러면 첫째, 요 첫 번째 패턴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이에요. 둘 다 늘건 둘 다 줄어들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패턴은요. 두 번째 패턴은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줄어든다. 또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나요. 그럼 두 번째 패턴은 화살표 방향 보는 순간에 수요와 공급의 변화 방향이 반대 방향인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죠? 이런 경우죠. 자, 그럼 이럴 때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요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바뀔 때는 가격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양은 정확히 알 수 있다가 나와요.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상식적으로 편한 마음을 잡수고 그러면 수요는 사는 쪽이죠. 공급은 파는 쪽입니다. 그럼 사는 쪽과 파는 쪽이 모두 늘어나게 되면 거래되는 양 자체는 증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양은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한다면 사는 쪽도 줄어들고 파는 쪽도 줄어드니까 당연히 거래되는 양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양이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과는 뭐냐면 수요나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때는 양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아직은 가격은 정확히 알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가격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하냐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변화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반면에 두 번째 패턴, 지금 수요와 공급이 서로 반대로 바뀔 때는 거꾸로 가격은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양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요, 여러분. 수요 공급이 함께 나오면 하나씩 끊어서 보시는 거지 양쪽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자, 끊어볼게요. 수요 증가만 놓고 보면 우리말로 인기 짱이에요. 인기가 짱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자, 끊고요. 공급의 감소는 우리말로 바꾸면 물건이 귀해져요. 그럼 귀한 물건 가격은 오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둘 다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균형 가격이 오른다는 건 알 수가 있더라. 그러나 이 상태에서는 양은 늘지 줄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함께 바뀔 때에도 어느 쪽이 더 크게 바뀌느냐, 즉 수요와 공급의 변동폭이 주어진다면 그걸 가지고 가격과 양의 변화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이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만 나오면 가격 아니면 양 둘 중에 하나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나오겠지만 뭐 수요의 뭐 증가폭, 공급의 증가폭 나오면서 어느 쪽이 더 크다, 작다 그렇게 말이 나오게 되면 가격의 변동폭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지금은 기초 입문 시간이니까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어떻게 정리합니까? 수요 공급 중에서 어느 한쪽만 바뀐다. 그러면 바뀌는 쪽, 다시 말하면 변화가 없는 쪽은 내버려 두시고 바뀌는 쪽만 보시면 되는데 수요 증가, 인기짱, 수요 감소, 인기 하락, 공급 증가, 물건 흔함, 공급 감소, 물건 귀함. 그리고요,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바뀌는데 수요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바뀌면 가격은 정확히 알 수 없고 양은 정확히 알 수 있다. 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뀌면 가격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양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단 기초 입문 시간은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크나큰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만 제가 얘기를 더 드려볼게요. 왜 가격을 정확히 모르겠느냐? 그럼 봐봐요. 수요 증가하죠. 수요 증가는 인기 짱 아닙니까?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공급의 증가는 물건이 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흔한 물건은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럼 보세요. 양쪽 중에 한쪽은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이고 한쪽은 가격이 내려가는 원인끼리 지금 묶여버렸잖아요. 그럼 이것만을 가지고는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또 변화가 없을지 이것만을 가지고는 정확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느 쪽이 더 크다 작다 이런 말이 없다면 가격의 변화는 정확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이 점을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균형의 이동 또는 균형의 변화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 나오는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탄력성 부분만 나오면 참 마음이 아프고 불안해집니다. 왜냐? 사실 우리 공인중개사 학개론 과목에서 문제와 관련해서 탄력성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탄력성이 경제론 분야에서 한 번만 나온다면 뭐 그 한 문제 포기합시다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경제론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총론에도 탄력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마케팅론이건 뭐 개발론이건 뭐 정책론이건 이런 부분에서도 탄력성이 계속 반복되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탄력성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경제론 문제를 못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파트의 문제도 줄줄이 사탕으로 못 맞춰요.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더불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탄력성은 그리 어렵고 복잡한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험생들께서는 대단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수험생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수업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막상 혼자서 책을 읽으시거나 문제를 풀 때쯤 되면 도저히 모르겠다. 어떻게 풀지를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참 힘들어 하시는 수험생들을 매년마다 보다 보니 상당히 안타깝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좀 와닿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합니다만은 해법은 해법일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뭐 암기법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본들 그 문제와 똑같이 나올 때만 그 문제를 푸는 것이고 살짝 문제를 틀어버리잖아요. 틀어버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암기법을 알면서도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력성 개념이 좀 잡기 어렵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반복하고 노력해서 반드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못 잡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네, 탄력성의 뜻이 뭔가 봤더니 독립변수의 변화율에 대한 종속변수의 변화율을 우리는 탄력성 이렇게 말을 해요. 되게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독립변수는 우리말로 하면 원인. 그리고 종속변수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탄력성은요, 어떤 원인이 변동할 때 그에 따른 결과가 얼마만큼 변화하는가를 구하는 값이 탄력성인데요. 또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우리는 탄력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간지럽히는 것도 자극을 준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간지럼을 태우는 건 자극을 주는 거고 간지럼을 타는 건 반응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요, 똑같이 간지럼을 태워도 어떤 분은 뭐 하고 있냐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조금만 간지럼을 태워도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보세요. 간지럼을 타긴 타는데 그렇게 많이 타지 않는 분도 있고 간지럼을 많이 타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생각해봐요. 간지럼을 태운다는 자극이 있을 때 간지럼을 타는 반응이 크게 나왔다. 이런 경우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가 컸기 때문에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뒤집어서 간지럼을 태웠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크게 간지럼을 타지 않았다. 그 말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의 정도가 작았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뭐다? 탄력성이 작다 또는 비탄력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탄력성의 크기는 또는 탄력성의 유형은 의미는 어떤 자극이 있을 때 그에 따른 반응의 정도를 측정하는 값이다 라고 일단 의미는 파악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일단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부터는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